인간이 태어난 후 가장 먼저 선호하는 맛이 있습니다. 바로 달콤함. 황홀한 비주얼과 살살 녹는 맛까지. 달콤한 음식은 우리에게 뿌리칠 수 없는 유혹입니다. 酸っぱいものは食べたくないの。甘いものだけでお腹をいっぱいにしていたいの。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모르게 단맛에 중독된다는 점. 비만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인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세계는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죠. 하지만 반대로 설탕은 죄가 없다는 의견 또한 팽팽합니다. 설탕은 무죄라 주장하는 이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사람은 당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설탕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는 게으른 인간들이 반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달콤한 유혹을 즐겨도 되는 걸까요? 단맛에 대해 바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단맛을 내는 태초의 음료는 무엇이었을까요? 인류 문화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최초의 알코올 음료, 미드라고 추측합니다. 미드란 벌꿀을 발효시켜 만든 와인으로 포도주나 맥주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꿀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기원이 오래된 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아니면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이라든지 아니면 중세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동의보감 같은 데서도 복밀주라는 이름으로 그 기원이 나오고 있고요. 이름만으로도 감미로운 벌꿀 와인은 오래전 유럽 전역에서 많이 음용됐습니다. 특히 포도 재배가 힘든 북유럽 쪽에서 인기가 높았죠. 스칸디나비아 지역인 노르웨이 등지에서는 신혼 부부가 결혼을 하고 한 달 동안 미드를 마시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에 꿀인 허니와 한 달이라는 먼스 문이 합쳐져 밀월, 즉 허니문이란 단어가 탄생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죠. 미드가 만들어지는 기본 원리는 간단합니다. 벌꿀에 존재하는 당 성분에 효모가 작용하면 화학 반응에 의해 알코올이 생성되는 원리죠. 항아리에 물과 꿀을 넣고 꿀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섞어줍니다. 여기에 벌꿀에 없는 신맛을 보충하기 위해 레몬으로 산미를 더하고 허브로 향을 내면 자연 상태에서 손쉽게 술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내부 압력이 높아지지 않도록 에어로크나 천을 덮어 3주에서 4개월 정도를 발효시키면 되죠. 에어락이요. 에어락. 요리랑 비슷한 면도 있고 제가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인데 그런 일이랑도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하는 대로 또 아웃풋이 그대로 나오는 일이라. 약간 취해 있는 경우가 많으시겠어요? 네. 그럴 때는 좀 약간 아침에 보통 시를 많이 하는데 좀 피곤하죠. 한 통 한 통씩 거의 매일매일 먹어보는데 조금씩 뭐 먹고서 뱉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다 먹어보는 편이라 알딸딸한 채로 있을 때가 좀. 두 사람은 술을 사랑하는 10년지기 친구. 꿀로 만든 술은 어떤 맛일까라는 작은 호기심으로 양조장을 만들었습니다. 맛은 괜찮은데 덜 떨어졌어. 한 5일쯤 뒤? 5일쯤 뒤에 하면 되겠다. 한번 보고. 그렇다면 어떻게 태초의 단맛을 재현할 생각을 했을까요?
진짜 친구들이랑 제 자취방에서 처음에 술을 만들어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꿀술이라는 게 게임에도 등장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고대 문학이라든지 이런 데도 계속 등장을 해요. 이 술이 어떤 술일지 궁금해서 처음엔 친구들이랑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자취방에서 이제 셋이서 담가먹기 시작했었는데, 근데 이게 만들다 보니까 되게 재미도 있고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학교 도서관 가서 논문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특허 관련돼서 뭐 그런 자료들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되게 딥하게 들어가게 돼서,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실 R&D 하면서 제조법을 만들었어요. 인류 최초의 감미료는 꿀벌의 끊임없는 노동으로 탄생한 자연의 재료 꿀입니다. 벌꿀은 유일하게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농축된 당분으로 포도당과 과당이 주성분을 이루죠. 고대인들은 꿀의 희소성 때문에 신성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꿀을 왕에게 바쳤고, 그리스에서는 이 신성한 음식을 신들의 식량으로 불렀습니다. 허니문이란 표현에서 볼 수 있듯 모든 인류는 지극한 행복과 강렬한 충만감을 꿀의 단맛에 비유했죠. 단맛이 대중화된 것은 설탕이 제조된 뒤부터입니다. 인간은 단맛을 집요하게 추구해 마침내 설탕을 대량 생산하기에 이르렀죠. 단맛의 대명사인 설탕이 최초로 제조된 것은 기원전 4세기. 인도인들이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추출했다고 전해지죠. 꿀과 마찬가지로 초기의 설탕은 사치품이었습니다. 6세기 무렵에는 금보다 비싼 향신료로 평가받던 후추보다도 더 비쌌죠. 설탕이 중세 유럽에 처음 알려질 때는 동방에서 전해진 값비싼 재료라 하여 감미료가 아니라 향신료로 분류했습니다. 결핵 치료 등 10가지 효능을 가진 신비한 약재로 쓰일 정도로 귀한 존재였죠. 그 후 설탕이 대량으로 생산되며 설탕은 부자들의 사치품이 아니라 도시 노동자들의 삶을 지탱했던 산업사회의 영양보급원 역할을 담당하게 됐죠. 보통 향신료라고 하는 걸 스파이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스파이스는 의약품이라고 하는 라틴어 어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던 거죠. 설탕도 그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됐었던 거였지. 그리고 사실 아주 희귀한 음식일수록, 식재료일수록 고가의 대우를 받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 몸에 섭취가 되면 굉장히 플라시보 효과가 커져요. 예로부터 약품 역할을 해왔던 설탕은 서양에서는 소화제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식후 달콤한 디저트를 즐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단맛에 대한 인류의 호감은 본능적이고 뿌리가 깊죠. 그리고 오늘날 설탕은 면직물, 소금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소비하는 3대 세계 상품으로 우리 곁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 인간이 본능적으로 단맛을 즐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류는 상한 음식을 가리기 위해서 진화 과정에서 미각이 발달했는데요. 특히 단맛이 나는 음식이 가장 안전했기 때문에 지금도 단맛을 찾게 됐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학설에 따르면 우리 뇌는 6세까지 급속히 발전을 하는데 이 시기에 특히 필요한 것이 바로 당분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단 음식을 찾게 된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뇌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는 당이에요, 당. 그러다 보니까 농경을 하기 전에도 수렵을 통해서 당은 계속 섭취를 하려고 들었고, 마찬가지로 염분도 그렇고요. 배가 많이 고파지고 뇌 에너지를 많이 쓴 날은 왜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하죠. 머리에 쥐 날 것 같아 라고 하잖아요. 신호가 오는 거예요. 에너지 너무 많이 썼어, 빨리 공급해 라고 하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당연히 당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에너지의 근본인 당은 뇌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에는 포도당을 저장할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떨어지면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할 때 뇌는 즉시 당분을 섭취하도록 우리 몸에 지시합니다. 설탕이나 포도당 같은 당을 섭취하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분비, 행복감과 심리적 안정을 주게 되죠. 이 때문에 스트레스로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단맛이 충동 감정을 누그러뜨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죠. 일각에선 현대인이 단맛을 많이 찾는 것이 각박한 삶과 맞닿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불경기의 단맛은 조금은 달라요. 조금. 그건 엔돌핀하고 연관이 있어요. 불경기는 잘 보세요. 주가가 하락을 하고요.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고 내 소득은 줄고 나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것들은 다 상승을 해요.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 사회가 미워져요. 세상에 불만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단맛은 위안이 됩니다. 단 음식을 소비함으로써 단맛을 탐닉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가 확대 재생산되죠. 현실의 스트레스를 단맛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약간의 방어막들을 형성하면서 스스로 자기 만족을 하죠. 그 불경기에 단맛이 득세를 할 수밖에 없는 건 그만큼 즐기고 행복할 거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주변 요소들이 전부 다 상황이 암울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그나마 단맛을 통해서, 단맛은 인간이 본능으로서 가장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맛을 찾아요. 정확히 지금은 단맛을 이용한 아이템들을 적용하면 대박이 나요. 서울시 용산구. 이곳은 반대로 단맛을 줄인 식당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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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많이는 안 가져오고 수위 녹이시라고. 어린 꿀술. 이거는 처음 보는 건데. 네, 이게 375 어린 꿀술. 술도 설탕이 안 들어간 제품을 씁니다. 저희 주류 납품받는 업체에 3가지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국내산 햅쌀만 사용한 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공 감미료가 안 들어간 술, 세 번째는 자연적으로 발효된 술. 설탕은 우리 생활에서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술과 담배, 장류까지 어김없이 포함되어 있죠. 단맛 같은 경우는 설탕을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채소화로 쓰기도 하는데, 저희가 단맛을 내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백설탕 대신에 전통적으로 단맛을 내는 쌀 조청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흑설탕을 사용을 해서 좀 더 독특한 풍미를 더한다거나, 아니면은 국내산 원유를 농축시킨 연유를 사용을 한다거나. 설탕을 줄이고 천연 재료나 꿀을 사용하는 이유는 자연적으로 발효돼 나오는 복합적인 단맛을 없애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풍부하고 다양한 단맛을 느꼈으면 하는 욕심에서였죠. 또 다른 이유는 손님들의 기호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단맛을 경계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죠. 조금 덜 달아도 균형 잡힌 맛을 추구하는 손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단맛을 최소화하면서 좀 더 복합적인 맛을 더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미식으로서 손님들이 맛을 즐길 수 있게
하다 보니까 단맛이 적게 되는 것 같고요. 설탕은 단맛을 추구하는 인류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달콤한 유혹에 제동이 걸렸죠. 현대인들은 설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더 많이 접합니다. 정제된 설탕이 충치와 비만, 당뇨병의 주범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설탕과의 전쟁이 세계적인 화두로 떠올랐죠. 이에 일부 국가들은 설탕세를 부과하거나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설탕세는 별명이었고요. 원래는 그 탄산음료였었죠. 탄산음료는 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자제력을 발휘할 수 없는 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컸어요.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보여주기 위해서 2012년도가 최초였어요. 프랑스였고 2013년도가 멕시코였고요. 그리고 2015년도는 일부 주에서 미국에서도 소다 텍스라고 얘기를 하죠. 탄산세. 근데 그걸 이제 쉽게 불러서 나중에 이제 설탕세라고 이제 닉네임을 붙이게 됐습니다. 원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다 텍스라고 하는. 네, 최근 비만, 당뇨 등 각종 만성 질환을 일으키는 설탕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설탕과의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에서 2020년까지 그 가공식품을 통해 먹는 당류 섭취량을 50g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 50g의 기준은 성인 하루 권장 열량을 2000kcal로 봤을 때 10%를 환산한 수치입니다. 건강을 논할 때 여러 현대병의 주범으로 공격당하는 설탕. 그렇다면 설탕은 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된 걸까요? 1972년 출판된 설탕의 독은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설탕이 비만과 심장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이 책의 저자인 영국의 영양학자 존 유드키는 처음으로 설탕의 위험성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그는 설탕 섭취가 수명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죠. 쥐 28마리 중 절반에겐 설탕이 들어간 먹이를 주고 나머지는 그냥 먹이를 주었을 때 후자의 쥐들이 더 오래 살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의 주장은 지금도 유효할까요? 전문가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에너지원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식품을 통해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지나치게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 비만, 당뇨, 대사장애, 혈관 질환 등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네, 설탕 자체가 나쁜 식품이라기보다는 설탕의 과잉 섭취가 문제가 됩니다. 설탕은 단맛을 내는 식품으로 음식에 적당량 활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요. 이 설탕의 단맛은 뇌의 쾌락 중추를 자극해서 단맛을 계속해서 찾게 하고 또 더 강한 단맛을 찾게 하기 때문에 설탕의 과량 섭취로 이어지게 되고요. 또 이것은 비만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설탕 반대자들이 가장 문제 삼는 것은 이 과당으로 이것이 식욕의 절제 신호를 차단해 과식을 부르고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돼 비만과 지방간의 위험을 높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선 안 되는 건 포도당은 우리 몸에, 과당은 정자의 에너지원 역할을 하는 중요한 물질이라는 거죠. 포도당과 과당의 부작용은 이들 당을 필요 이상으로 과잉 섭취했을 때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당 섭취량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가공식품을 줄이는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량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 섭취량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가공식품은 무엇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탄산음료 같지만 결과는 뜻밖에도 커피였습니다. 그 다음이
주스 같은 음료류, 그 뒤를 과자와 빵류, 그리고 탄산음료가 따랐죠. 그럼 차라리 무설탕, 무가당 제품을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 무설탕이라는 건 이제 설탕을 안 썼다는 뜻이고요. 대신 액상 과당을 쓰게 되면 뭐 설탕을 안 썼다고 표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액상 과당도 포도당이 이제 과당으로 많이 바뀐 그냥 당의 형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몸이 느끼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반 제품과 무설탕 제품의 당도를 측정해 본 결과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는데요. 액상 과당의 경우 설탕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 몸에 흡수됐습니다. 이 액상과당은 설탕보다도 더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보통 중성지방을 생성해서 지방간을 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먹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당류 섭취량을 확인하실 때에는 설탕뿐 아니라 액상과당과 같은 첨가제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하루 얼마의 당을 섭취해야 할까요? 세계보건기구는 당 섭취량을 일일 총 열량의 10% 미만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루에 2000칼로리의 열량을 섭취하는 성인이라면 당류의 총합은 50g 미만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는 각설탕 16.6개 정도의 양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권장량의 설탕 섭취는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미국 의학연구소와 유럽식품안전청도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당류가 아니라 고열량 식단을 피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다른 음식과 마찬가지로 양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는 설탕. 이제 적정량을 섭취하고 과할 때는 운동으로 그 열량을 소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연구들에서 말하는 설탕의 유해성은요, 과잉 섭취를 했을 때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는 것인데 대부분은 이 설탕 자체를 유해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설탕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는 게으른 인간들이 반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자연물 속에서도 당분을 섭취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많았어요. 단지 마케팅 수단들이 워낙 발달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 먹어도 되는,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소비들을 하게 돼서 과소비가 됐다라는 일부는 인정을 해요. 근데 지방을 좀 태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습관들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탕을 경계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저당 트렌드 확산과 정부의 당 저감 정책 발표 등으로 설탕 섭취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늘어나며 설탕의 단맛은 살리면서 칼로리는 오히려 적은 대체 감미료 시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체 감미료 시장은 지난 2011년 3조 4천억 원에서 2014년엔 3조 8천억 원으로 연평균 4.5%의 성장률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죠. 대체 감미료 시장이 커지며 설탕 소비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소규모 제과점. 이곳에선 설탕을 전혀 넣지 않은 과자와 빵을 팔고 있습니다. 그냥 보기엔 보통 쿠키와 다를 것 없어 보이는 모습인데요. 모두 슈가프리 제품이죠. 번듯한 회사에 다니던 세정 씨는 2년 전 창업을 위해 회사를 나왔습니다. 설탕을 뺀 달콤한 디저트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저희 어머니가 지금 당뇨를 30년째 고생 중이시거든요. 근데 뭐 케이크나 쿠키 같은 이런 단 거나 디저트를 엄청 좋아하세요. 근데 그걸 항상 되게 참아야 되고 자제해야 되고
그렇게 되게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 엄마 같은 당뇨가 있으신 분이나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 아니면은 다른 건강상의 이유로 설탕을 드시지 못하는 분들이 조금 더 걱정 없이 맛있는 거를 드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회사원 시절 해외 출장을 나갈 때마다 어머니를 위해 무설탕 디저트를 구입해왔던 세정 씨. 자연스럽게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눈에 띈 재료가 있었습니다. 당뇨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모님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 갈 때마다 그런 당뇨 환자들을 위한 디저트를 많이 사오게 됐어요. 왜냐면은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비만이나 당뇨 인구가 되게 많고 되게 오래적인 사회 문제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 사람들을 위한 식품 코너가 아예 따로 마련되어 있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설탕 대신에 뭐가 들어갔냐를 성분을 계속 보니까 말티톨이 되게 예전부터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설탕을 대체하는 재료는 말티톨. 단맛을 내면서도 몸에 흡수되지 않는 저칼로리 감미료입니다. 드셔보시면 되게 놀라세요. 단맛이 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놀라우신 것 같아요. 뭐 넣냐고 막 꼭 네. 적대적으로 물어보지 않으세요? 항상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하시는 질문이 설탕이 진짜 안 들어갔냐? 그럼 뭐가 들어갔냐? 거의 90%가 이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되게 신기해하시고 자주 오시게 되는 분들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약간 그런 설탕 대체제 종류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런 지식 부족이나 약간 오해에서 오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설탕은 베이커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료입니다. 제품을 부드럽게 하고 빵의 풍미를 증진시키죠. 말티톨은 제품의 보존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 설탕의 역할을 보완해주죠. 또 혈당의 급격한 상승이 없어 당뇨 환자나 비만 환자들에게도 반가운 재료입니다. 비슷한데 그런 성형을 할 때는 누가 먹어도 맛있는 빵과 과자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 세정 씨. 저도 아마추어인데 제가 누굴 가르칠 입장이 아니라서 설탕 대신 대체제를 사용하며 맛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다는데요. 우선 말티톨이 기본적으로 설탕이 한 80에서 90% 사이 정도의 단맛을 내기 때문에 뭐 넣는 양을 많이 하면 설탕과 비슷한 정도의 단맛을 내는 것은 가능한데 이제 쿠키 반죽을 할 때나 성형할 때 설탕과는 아무래도 그 질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완성된 제품을 먹었을 때 바삭함이라든가 아니면 쫀득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가 그게 좀 어려워요. 도전한 시간이 짧은 만큼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설탕이 오랜 시간 우리 곁에서 가장 널리 쓰였던 이유는 바로 저렴한 가격 때문. 하지만 말티톨은 설탕보다 4배 이상 비싼 편입니다. 가격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세정 씨에겐 중요한 과제죠. 설탕 없이 당당하게 맛있는 디저트가 탄생하는 날까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그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일반 제과점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는 15에서 20% 정도 저희가 판매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예상하는 마진율은 좀 더 낮거든요. 일반적인 수익률보다는. 근데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소규모다 보니까 비용을 줄일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라서 앞으로 지금 국내에서 이런 슈거프리 시장이 초기 단계인데 앞으로 시장이 점점 확장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설탕을 대신할 또 다른 대체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식물은 최근 주목받는 달콤한 맛의 천연 허브 스테비아입니다. 예로부터 단풀이라 불리며 차의 감미료로 쓰인 스테비아는 설탕보다 단맛을 지녔지만 열량은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스페인의 식물학자 에스테브 교수의 이름을 따 지금의 학명을 갖게 됐죠.
한동안 발암 물질로 여겨져 사용이 규제됐던 대체제도 있습니다. 최초의 인공 감미료인 사카린은 발암 물질이라는 누명을 벗고 오히려 암세포 증식을 억제한다는 논문이 발표되며 재조명받고 있죠. 2000년대에 급성장한 자일로스는 기능성 당 중 하나인데요. 주로 핀란드 자작나무 펄프 부산물 내에 존재하는 자일로스는 껌을 만들 때 사용되는 자일리톨의 원료 물질이기도 합니다. 또한 설탕 흡수 억제 효과가 있어 설탕과 자일로스를 10대 1 비율로 섭취하면 당 흡수를 줄여줍니다. 네, 설탕과 단맛은 비슷하면서 또 열량은 낮고 또 당을 올리는 속도도 낮은 설탕 대체제를 설탕 대신 이용한다면 비만이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단맛을 내는 대체 감미료에는요, 자일리톨과 스테비아 추출물, 또 알룰로스 등이 있는데요. 또 스테비아 추출물은 그 허브과 식물인 스테비아의 잎과 또 줄기에서 추출한 스테비오사이드라는 천연 감미료로 설탕보다 200에서 300배 정도 단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체내에서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몸 안에 잔류 당분이 남지 않고 90% 이상은 소변으로 배출돼서 칼로리가 0에 가깝습니다. 대체제를 개발한 노력은 계속 인류 역사와 함께 계속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얼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결국 사람은 계속 단 것에 대한 어떤 욕망이 있기 때문에 단맛을 계속 찾을 수밖에 없고, 하지만 단맛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계속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시도는 계속 인류와 함께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 또한 차세대 감미료를 찾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2007년부터 약 4년간 5,000종 이상의 균주를 대상으로 선별 과정을 거쳤는데요. 세계 최초로 화학적 공법이 아닌 효소를 활용한 대체 감미료 대량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열량을 낮추거나 혈당을 낮추는 등 달콤한 맛 이상의 역할을 하는 기능성 감미료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자연물에서 극미량만 얻을 수 있는 감미료 특성상 대량 생산에 필요한 고효율 효소를 찾는 것이 가장 급선무. 감미료의 대량 생산에 필요한 좋은 효소를 선별하는 과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활성이 높은 효소는 발색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데 짙은 색을 내는 효소가 높은 활성을 띠는 효소입니다. 활성이 높은 효소일수록 대량 생산에 적합한 고효율 효소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미세한 색의 구별은 분광 광도계라는 기기를 통해 선별하는데요. 분광 광도계의 수치를 통해 미세한 색의 차이까지도 측정해 높은 활성의 효소를 구별해낼 수 있죠. 높은 활성의 효소는 따로 분리돼 차례로 배양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이곳에서 집중하고 있는 대체 감미료가 있다는데요. 최근에 설탕과 전분당과 같은 기존의 당류를 더 적게 먹고 대체할 수 있는 소재들이 여러 가지 많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연구되고 또 상용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알룰로스의 연구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 알룰로스가 천연에 존재하는 굉장히 건강한 당이면서 칼로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여러 가지 다양한 건강 기능성 요소를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연 물질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알룰로스는 설탕의 70%에 달하는 단맛을 내면서도 열량은 0칼로리입니다. 주로 건포도와 무화과, 밀 등 자연 재료에 존재하죠. 연구진은 칼로리가 없는 알룰로스가 비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활성이 높은 효소를 발견했다고 해서 바로 금이량의 알룰로스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는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죠.
그리고 한국 연구진이 최초로 대량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발효기라는 설비인데요. 효소를 생산하는 설비로서 저희가 이 발효기를 이용해서 효소 생산을 최적화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최적화라 함은 어떤 효소가 최대의 생산성을 얻기 위해서 pH라든가 온도 이런 조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효기에선 효소를 만들어내는 미생물을 배양합니다. 연구실에서 가동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발효기로 공장화되기 전 마지막으로 대량 실험을 거치게 되는 거죠. 태초의 알룰로스는 액상 형태로 존재합니다. 액상 제품은 다이어트 음료나 이온 음료, 결정 제품은 에너지바나 초콜릿 등에 활용하기 좋죠. 대체 감미료 연구에 있어선 설탕의 달콤한 맛, 저렴한 가격뿐 아니라 물성까지 담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때문에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알룰로스는 결정 입도 분석기를 이용하여 성상을 분석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설탕을 사용하는 또 큰 이유 중에 몇 가지는 맛이 좋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품의 물성을 구현하는데 설탕이 빠져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 예를 들면 빵을 만들 때 설탕을 많이 쓰지만 설탕을 빼면 빵이 부풀지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가공에서의 특성을 구현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맛도 좋으면서 이런 물성을 부여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몸에 좋은 물질을 찾기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이 좋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나 찾았던 이런 소재들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합리적인 가격에 생산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저희가 하는 연구의 중심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은 연구의 마지막 단계로 알룰로스를 실제 음료에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설탕과 고가당 대신 대체 감미료인 알룰로스를 넣고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하게 만드는데요. 살균 처리 과정까지 꼼꼼하게 거칩니다. 이때 연구진은 기존에 고가당을 넣은 동일한 제품 또한 만들어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하나는 고가당이 들어간 제품이고 하나는 알룰로스와 고감미료로 보조 원료를 사용하여 기존의 고가당과 거의 유사한 단맛을 구현한 제품입니다. 한번 맛을 보시고 각자 간단하게 자기의 소감 및 평가 내용을 간략하게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미료는 당도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매번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쳐 맛을 보고 철저한 비교 과정을 거친 뒤 고과당과 가장 가까운 맛을 찾아냅니다. 번거롭지만 대중에게 익숙하고 인기 있는 단맛을 찾기 위해 빼먹을 수 없는 과정이죠. 과연 두 제품의 맛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음료의 향이라든지는 두 개 다 제품이 두 개 다 시료가 유사한 수준인 것 같은데요. 바디감도 좀 유사한 것 같고, 근데 여기 첫 번째 제품이 좀 더 먹었을 때 더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맛의 밸런스가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었고, 그 361이 약간 조금 더 단맛 지속성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과즙 음료의 산뜻한 맛이나 과일 향 같은 거는 이고사가 훨씬 밸런스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연구진은 알룰로스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타가토스 등 기능성 감미료 연구에 계속 도전 중입니다. 아직은 생소하기만 한 대체 감미료. 하지만 그 시장은 계속 성장 중입니다. 그럼 차세대 감미료 개발에 세계가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당은 우리가 에너지를 내는 데 있어서 필수의 성분입니다. 이 당이 없으면 사람은 결국 죽을 거거든요.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이것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그것이 과잉이 됐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즐기면서 또 일부는 내가 좀 많이 먹고 싶을 때는 이런 건강한 당을 좀 다시 섭취하면서 건강한 식습관과
또 건강한 제품을 즐긴다면 충분히 저희가 최적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단맛을 즐겨야 할까요? 수천 년 이상 인류에게 사랑받은 달콤한 맛. 단맛은 과하면 문제지만 잘만 사용하면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피로를 풀어주는 꼭 필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영양 과잉 시대에 단맛을 즐기기 위해서는 설탕을 포함한 감미료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그 달콤한 욕망을 잘 제어할 책임 역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체중계 얘기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즐겁게, 그러니까 당을 섭취한다는 건 행복한 거잖아요. 인간에게는 당을 섭취하는 것만큼이나 행복한 게 그리 많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중독돼 있는 것들을 먹고 막 기분 좋아지는 걸 대체해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그걸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저는 쉽게 극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게 당을 선물을 했다면 그만큼의 책임도 좀 물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책임을 물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눈에 보이는 곳마다 체중계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칠 때마다 올라타요. 지나칠 때. 그러면 이제 자각을 하죠. 아, 과잉 섭취가 됐군. 좀 움직여야 되겠군. 그러면 지하철을 한 정거장 덜 탄다든지 자동차를 타고 나가야 될 걸 30분 일찍 나가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뇌를 스스로 느끼게끔 만들어주지 않으면 설탕에게만 탓하는 거는 힘들어요. 일단 사람은 당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당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과잉 섭취된 당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 대표적인 게 우리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데 부작용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만, 당뇨,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등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공감미료, 천연감미료가 나오게 된 건데요. 당을 올리지 않은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새로운 대체제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완벽하게 안전하다 판명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스스로 단맛 섭취를 자체를 줄이는 것, 나가는 것이 건강에 사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류가 가장 선호하는 맛이며 우리에게 미식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달콤한 맛. 그 즐거움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단맛이 더 이상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이제부턴 우리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방법으로 달콤함을 사랑해보는 건 어떨까요?